너 지금 내 뒤주에 손을 대려 했느냐? 정막 강산 같은 집안을 뒤흔든 것은 벼락 같은 시어머니 최 씨의 고함이었습니다. 한밤중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부엌으로 기어든 며느리 순이는 제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차가운 흙바닥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몽둥이 대신 묵직한 노쇠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고 그 열쇠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챙그랑 소리는 굶주린 며느리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오직 시어머니의 눈빛만이 등잔불을 머금고 번뜩였습니다. 때는 살을 에이는 듯한 정월 대보름 무렵이었습니다. 예부터 정월은 풍요를 기원하는 달이라지만 해 겨울은 유독 모질고 길었습니다. 산골짜기마다 쌓인 눈은 녹을 줄을 모르고 어른 가슴 높이까지 차올랐으며 굶주린 까마귀들만이 마른 나무 끝을 맴돌며 기분 나쁜 울음을 토해내던 참으로 고단한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판서댁 가문이라 불리며 체면을 중시하던 이 기와집에도 흉년의 그림자는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곡간은 비어갔고 인심은 흉흉해졌으며 담장 너머로는 끼니를 잊지 못해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던 순이는 사그라지는 불씨를 보며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만난 이웃 마을 아주머니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역병의 흉년까지 겹쳐 이미 기운이 다해 자리에 누우셨는데 미음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그 참혹한 소식이었습니다. 순이는 어릴 적 아버지가 손수 깎아주던 나무팽이와 어머니가 장날마다 사다 주던 엿가락의 달콤함을 기억합니다. 가난한 선비 집안이었어도 사랑만큼은 넉넉했던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데 정작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이 부유한 시가에 들어와 하얀 쌀밥을 짓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순이는 당장이라도 쌀 한 홉을 가슴에 품고 눈길을 헤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 씨는 평소보다 더 무섭게 순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최 씨는 순이의 작은 기척도 놓치지 않고 허리춤의 열쇠를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고 주름진 얼굴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최 씨는 뒤주의 자물쇠를 한 번 더 철컥이며 확인하고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쌀 한 톨이 목숨보다 귀한 식이다. 사방에 굶어 죽는 사람이 지천인데 우리 집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내 아들 먹일 밥물도 아까운 판에 어디서 헛구역질 나는 효심을 들먹이느냐? 가서 소치나 박박 닦거라. 순이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바닥을 짚은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간청은 시어머니의 퇴마루 너머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를 두고 뒤주 귀신이라 수군거렸습니다. 뒤주를 지키며 시집을 지킨 것은 최 씨였습니다. 그러기에 뒤주는 집안을 지키는 일이었기에 독종이 된 것입니다. 제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금덩이처럼 아끼면서 며느리 친정 식구 죽어나가는 데는 찬물 한 사발도 아까워하는 그 모진 신보가 온 마을에 파다했습니다. 부엌을 나서는 최 씨의 뒷모습은 당당하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안방으로 사라진 뒤에도 순이는 한참을 부엌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마지막 남은 장작이 탁 하고 튀며 불꽃을 냈습니다. 그 미약한 불빛 아래 순이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쌀을 씻고 밥을 짓고 상을 차려내지만 정작 부모님 입에 넣어줄 밥 한 술은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시린 바람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처량하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기름기 없는 등잔불 아래에서 남편의 해진 저고리를 기우던 순이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낮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가쁜 숨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억지로 참아내는 앓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을 키웠습니다. 어찌 저리도 모질까, 어찌 저리도 무심할까. 순이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순이에게 가문의 법도를 지킬 것을 강조하며 뒤주 열쇠를 절대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간에 대한 권한이자 이 집안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흉년이 깊어질수록 시어머니의 집착은 관기에 가까워졌고 뒤주 열쇠 꾸러미는 그녀의 신체 일부처럼 한시도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차가운 공기는 순이의 눈물을 얼려버릴 듯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바늘을 더듬어 찾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로 사는 것은 그저 밥을 짓는 기계가 되는 일과 다름없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슬픔보다 뒤주의 쌀이 줄어드는 것을 더 경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가 마르고 이웃집 장독대가 비어갈수록 최 씨의 감시는 날이 섰고 순이의 가슴은 그날 선 감시에 베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안에는 여전히 노쇠 열쇠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열쇠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했지만 그녀는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흐느낌이 바람을 타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서린 주름이 어둠 속에서 깊게 패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했고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만 이 모진 세월을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고 잿가루만 남았을 무렵 순이는 기우던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친정집에 쓰러져가는 초가와 그 안에서 앓고 있을 부모님의 모습이 등잔불 잔상처럼 눈앞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매질을 당하든 집에서 쫓겨나든 부모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 지독한 시어머니의 침묵을 깨뜨리리라 다짐하며 낡은 이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며 내려앉은 시각, 순이는 대청마루 아래 찬 바닥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한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안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순이는 그 문 너머에서 시어머니 최 씨가 이미 깨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새벽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뒤주를 살피던 노인이었으니까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님, 저 순이입니다. 염치불고하고 다시 청을 올립니다. 친정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뼈가 녹는 듯하여 도저히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말미를 주십시오. 부모님 얼굴만이라도 뵙고 오게 해 주십시오. 마루 위로 떨어진 순이의 목소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부딪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한참을 죽은 듯 고요하던 안방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문고리가 거칠게 당겨지며 시어머니 최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비녀, 머리에 빳빳하게 풀을 먹인 남치마를 입고 있었고 그 눈빛은 어제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최 씨는 마당에 엎드린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극정성이다. 지극정성이야. 이 흉년의 집안 건사는 나 몰라라 하고 친정집 걱정에 밤을 지새우니 내가 참으로 복도 많은 시어머니로구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어머님, 결코 그런 뜻이 아니오라. 아니긴 무엇이 아니냐. 내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 집 뒤주에 든 곡식 자루를 어찌하면 몰래 빼내갈까. 그 생각뿐이지 않더냐? 최 씨는 허리춤에 찬 열쇠 꾸러미를 보란듯이 흔들었습니다. 쇳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순이의 고개는 점점 더 바닥으로 숙여졌습니다. 최 씨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려거든 가거라. 내 너를 이 집에 가두어 둔다 한들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지만 내 분명히 일러둔다. 이 집 대문을 나서는 순간 너는 빈손이어야 한다. 바늘 하나, 실 한 오라기도 우리 집 물건을 가지고 나갈 생각은 마라. 만약 내 보찜에서 쌀 한 톨이라도 나온다면 그날로 너는 내 아들과 연을 끊고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그것은 허락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경고였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숨이 막혔지만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순이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이라곤 시집올 때 해온 낡은 저고리 한 벌과 달아빠진 버선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순이가 보찜을 묶고 있을 때 남편이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른 어깨를 보며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지키고 서 있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남편은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최 씨의 권위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들조차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제 아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순이는 초라한 보찜을 등에 짊어지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시어머니가 나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보찜을 가리키며 턱짓을 했습니다. 풀어 보아라. 순이는 말없이 보찜을 바닥에 풀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인 것을 확인한 최 씨의 눈에 순간적으로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그녀는 다시 인상을 굳혔습니다. 정말 그것뿐이냐? 치마폭 아래 숨긴 것은 없고 최 씨는 직접 다가와 순이의 몸을 훑었습니다.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포졸처럼 며느리의 소매끼와 옷고름 사이를 거칠게 뒤졌습니다. 순이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라면 이 정도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최 씨는 침을 뱉듯 뱉었습니다. 됐다. 가거라. 가서 내 부모 얼굴이나 실컷 보고 오너라. 하지만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온다면 그때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순이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큰절을 올렸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이의 등 뒤로 차가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을 때 순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기와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연기겠지요. 그 연기를 보며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저 연기처럼 차갑고 실체도 없는 분이시구나. 어찌 자식 같은 며느리의 마음을 저리도 몰라주실까. 고개를 넘을수록 바람은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순이는 얇은 저고리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를 느끼며 보찜을 고첨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시어머니의 독설과 빈 보찜뿐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눈앞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아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정으로 향하는 순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댁며느리 좀 보게. 저 흉년에 빈손으로 친정을 가다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하면 저럴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에 실려 순이의 귀에 닿았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소리 같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대문을 나선 직후 시어머니 최 씨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나간 대문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모질어야 산다. 모질어야 내가 그곳에서 살아남는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뒤주 열쇠가 들려 있었지만 그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쏟아부었던 독설은 사실 최 씨 자신에게 하는 채찍질이기도 했습니다. 이 잔혹한 세상에서 쌀 한 톨보다 더 무거운 것이 사람의 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발자국이 눈 위로 길게 새겨지며 멀어져 갔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그 길은 단순히 부모를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라 한 여인이 겪어야 할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대지는 모든 생명을 집어삼킬 듯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풍경 속에서 순이는 오직 부모님의 얼굴만을 떠올리며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들이 가슴에 박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 피조차 얼어붙을 만큼 세상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눈발이 한결 굵어진 마을 어귀, 순이가 막 고갯마루로 발을 때려던 찰나였습니다. 뒤쪽에서 개 서라, 이년아, 개 서지 못할까 하는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 최 씨가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노구의 몸으로 눈길을 달려왔는지
그녀의 버선코는 이미 젖어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몰래 무엇이라도 훔쳤다고 의심하시는 걸까? 최 씨는 순이 앞에 서자마자 들고 있던 커다란 삼배 자루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자루에서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거친 겨 가루가 풀풀 날렸습니다. 어딜 그리 바삐 가느냐? 남들이 보면 내가 너를 산채로 쫓아내는 줄 알 거 아니냐. 빈손으로 친정 문턱을 넘는 건 우리 집안의 수치다.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수른이가 영문을 몰라 눈을 둥그렇게 뜨자 최 씨는 자루의 입구를 거칠게 벌려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 조악한 지풀과 겨가 섞인 돼지, 여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흙먼지가 묻은 듯 거무죽죽하고 딱딱하게 굳은 개떡 몇 덩이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돼지에게 주려던 여물이다. 내 친정엔 돼지 한 마리 키울 힘도 없겠지만 혹여나 짐승이라도 남아있거든 던져주거라. 그리고 이 개떡은 오며 가며 내 배가 고프거든 씹어보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해라. 순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미워한다 한들 죽어가는 부모를 뵈러 가는 며느리의 등짐에 돼지 여물을 얹어주다니요. 어머님, 이것은 말이 많구나. 주는 대로 지고 갈 것이지. 무슨 대답이 그리 기냐? 최 씨의 서슬퍼런 기세에 순이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자루를 등에 짊어졌습니다. 여물 자루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자루 겉면에 묻은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순이의 고운 저고리를 더럽혔고 큼큼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최 씨는 직접 순이의 등에 자루를 밀착시키며 끈을 단단히 조여 매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거칠었는지 순이는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똑바로 지고 가거라. 길바닥에 쏟기만 해봐라.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터이니. 최 씨는 순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는 척하면서도 연신 며느리의 몸에 묻은 눈을 거칠게 털어냈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을 이고 가야 내 팔자가 기구한 줄 알지. 세상 천지에 너처럼 모자란 며느리가 어디 있겠느냐. 어서 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최 씨는 순이의 등을 세게 떠밀었습니다. 마치 한시라도 빨리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순이는 무거운 여물 자루를 지고 눈 덮인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최 씨가 여전히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빨리 걷지 못할까? 해지기 전에 도착 못하면 호랑이가 물어갈 줄 알아라. 그 모진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올 때마다 순이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마침 길을 지나던 동네 안악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보게. 최 씨 댁 며느리가 친정 가는데 돼지 여물통을 지고 가네. 세상에, 저 노인네 신보 좀 보소. 사돈댁이 굶어 죽는다는데 돼지 먹이를 주다니.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저럴까. 안악들의 수군거림은 가시가 되어 순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순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눈길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최 씨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최 씨의 손은 며느리의 등짐을 밀어낼 때의 감촉이 남았는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과 함께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부디 들키지 말고 무사히 가야 할 텐데. 이 흉악한 세월에 너를 지키는 법이 이것뿐이라 미안하구나, 아가야. 최 씨는 젖은 버선을 신은 채 찬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치마폭 아래로 며느리에게 다 주지 못한 작은 보리빵 한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최 씨가 어제부터 자신의 끼니를 걸러가며 몰래 챙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순이에게 직접 건넬 수 없었습니다. 온 마을이 굶주림에 미쳐가고 남의 집 곳간을 털기 위해 눈이 뒤집힌 이웃들이 길목마다 도사리고 있는 흉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무거운 등짐은 순이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기도 했습니다. 돼지 여물 자루를 탐낼 강도는 없을 것이며
더러운 자루를 짊어진 여인을 가로막을 이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깊은 속뜻을 알 리 없는 순이는 오직 서러움만을 짊어진 채 시어머니가 넣어준 딱딱한 개떡 한 조각을 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님은 어찌 그리 저를 미워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부모님 뵈러 가는 길에 이런 수치를 주시나요? 순이의 원망 섞인 혼잣말이 찬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등 뒤에 여물 자루는 시간이 갈수록 어깨를 짓눌렀고 자루 안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마찰음은 순이의 의구심을 자아냈지만 그녀는 그저 이것이 시어머니의 독한 심술이 담긴 돌덩이들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사방은 온통 하얀 눈에 갇혀 길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가 준 딱딱한 개떡을 입에 물었습니다. 씹히지도 않을 만큼 딱딱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는 은은한 약재 냄새가 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 치부하며 차가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 여인의 지극한 효심과 또 한 여인의 지독하리만큼 눈물겨운 지혜가 교차하는 눈길 위로 밤의 어둠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물자루의 무게에 휘청이며 마을 어귀 물레방앗간을 막 지날 때였습니다. 잎 떨어진 느티나무 아래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을 피해 집안 어디선가 뒷짐만 지고 계실 줄 알았던 시아버지, 이 노인이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그림자처럼 지내던 분이었기에 순이는 내심 시아버지라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쯤은 건네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손에 들린 커다란 뭉치를 보는 순간 순이의 기대는 차가운 눈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노인은 순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헛기침을 크게 하더니 품에 안고 있던 지저분한 첫 뭉치를 순이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개가 잠자리로 썼음직한 군데군데 털이 박히고 떼국물이 찌들어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친정 가는 길이니 몸도 가벼울 것 아니냐. 가는 길목 냇가에 가서 이것들을 싹 빨아다 죽어라. 놀고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니 몸이라도 놀려야 밥값이 아깝지 않지.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은 살을 에이는 듯한 정월의 한복판입니다. 얼음을 깨고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한다는 것은 손마디가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돼지 여물 자루까지 지고 가는 며느리에게 이 더러운 빨래 뭉치까지 얹어준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눈발이 이리 거세고 갈 길이 구만리인데 이 빨래까지 어찌. 순이의 목소리는 억울함에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뒷짐을 졌습니다. 잔말 말고 가져가거라. 내 옷가지들이니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고 내가 가서 정성껏 빨아 볕에 잘 말려두면 내가 나중에 사람을 보내 찾아오마. 시부모 수발 드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이거늘 친정 부모 귀한 줄만 알고 시댁 어른 옷까지 하나 빠는 게 그리 아깝더냐?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이는 비참함에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떨어진 빨래 뭉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냄새나는 이불과 옷가지들을 보찜 위에 덧대어 묶자. 안 그래도 무거웠던 등짐은 이제 순이의 체구보다 더 커졌습니다. 길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모아 욕을 했습니다. 세상에 최씨 댁 영감님까지 저러시네. 며느리가 종보다 못한 처지구먼. 저 냄새나는 걸 이 추운 날에 빨라니 제정신인가? 그러게 말이오. 부부가 아주 쌍으로 독종이네. 저 착한 며느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시부모를 만났을꼬. 이 노인은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을 못 들은 척하며 멀리 산등성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가거라. 해가 지기 전에 냇가에 닿으려면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불 갈피에 든 것들은 절대 꺼내 보지 마라. 내 비전으로 챙겨둔 것이니 빨래할 때 물에 닿지 않게 조심하고. 노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몸을 돌려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굽어 보였고 눈 덮인 길 위로 새겨지는 그의 발자국은 유독 깊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돼지 여물과 더러운 빨래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보찜까지 삼중으로 겹쳐진
거대한 짐 더미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깨를 파고드는 끈의 통증이 머릿속까지 징징 울렸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자루 속에 든 개떡과 여물, 그리고 이불 뭉치가 서로 부딪히며 기묘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마저 어찌 이리 매정하실까. 시어머님의 구박도 모자라 아버님까지 나를 일꾼 취급하시는구나. 순이는 가슴 속에 응어리진 서러움을 토해낼 길 없어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눈은 어느새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발이 푹푹 빠질 때마다 순이는 중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빨래 뭉치에서 풍겨오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순이는 그것을 참아 내던질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조선의 며느리에게 죽음보다 더한 낙인이 찍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꽁꽁 얼어붙은 냇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사실 이 노인이 건넨 빨래 뭉치는 며느리의 고통을 가중하려는 심술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도둑이나 굶주린 이들이 등짐 맨 부녀자를 노린다는 소문을 들은 노인이 며느리의 짐을 가장 가치 없고 더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냄새나고 더러운 빨래 더미를 지고 가는 여인을 탐낼 강도는 없을 테니까요. 또한 그 더러운 이불 갈피 속에는 노인이 평생을 아껴 모은 엽전 꾸러미와 사돈의 기력을 보충할 말린 고기 한 근이 정갈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 리 없는 순이는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순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오직 친정 부모님을 뵙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 고개만 넘으면 아버지가 계신 마을이다. 순이는 짐 속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부모님께 드릴 향기라 여기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날 무렵 순이는 다시 한번 시댁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세상을 다 가졌다는 기와집의 위엄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기와 아래에서 자신을 배웅하며 모진 말을 내뱉었던 시부모의 진심은 눈발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어깨를 짓누르는 빨래 더미를 고쳐매며 시린 겨울바람 속으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한 여인의 고난 가득한 행렬 위로 무심한 하늘은 점점 더 무거운 눈송이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마지막 집조차 눈보라 너머로 사라지고 순이의 앞에는 험준한 박달재, 고갯길이 거대한 장벽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길은 이미 형체를 잃어 어디가 낭떠러지이고 어디가 디딤돌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등 위에는 시어머니가 얹어준 큼큼한 여물 자루와 시아버지가 던져준 떼국물 흐르는 빨래 뭉치가 태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린 순이의 발자국은 눈 속으로 깊게 파였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입술에서는 하얀 입김이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바람은 채찍처럼 날카로워 순이의 고운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얇은 저고리는 이미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순이는 몇 번이고 발이 꼬여 눈더미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때마다 무거운 짐 더미가 그녀의 목을 짓눌렀고 차가운 눈가루가 소매끼와 옷깃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 곱아버렸고 집신 바닥은 닳아 발바닥의 열기가 눈을 녹이는 것인지 눈이 발을 얼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순이는 길가에 놓인 커다란 바위 곁에 몸을 기대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등 뒤에 짐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단단히 동여맨 끈은 얼어붙어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짐 속에 든 딱딱한 개떡 뭉치가 등을 딱딱하게 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이는 주머니 속에서 아까 보았던 개떡 한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그것을 입에 물어보았지만 이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저 시린 눈물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찌 저에게 이토록 모질게 구십니까? 제가 죽어야만 그 원망이 풀리시겠습니까? 순이는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의 날카로운 눈빛과 시아버지의 무심한 뒷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지금쯤 이 눈보라 소리를 들으며 딸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 며느리는 길 위에서 돼지 여물과 더러운 빨래를 지고 죽어가는 꼴이라니 팔자가 기구하다 못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는 마치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순아, 가지 마라. 그냥 돌아가라. 환청처럼 들리는 바람 소리에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부모님의 마지막 얼굴도 뵙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곱아버린 손으로 바위를 짚으며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깨를 파고드는 끈의 고통이 비명처럼 뇌리를 때렸지만 순이는 이를 악물고 눈길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고개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순이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중심을 잃은 그녀는 비탈길 아래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바퀴를 굴러 멈췄을 때 그녀의 머리 위로 아까 지고 왔던 여물 자루와 빨래 뭉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짐더미에 덮인 채 눈 속에 파묻힌 순이는 순간적으로 의식이 가물거렸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잠들면 이 지독한 배고픔과 추위도 잊을 수 있겠지. 달콤한 유혹이 그녀의 눈꺼풀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짐 속에서 쏟아진 시아버지의 낡은 이불 한 자락이 순이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날 줄 알았던 그 이불에서 문득 따스한 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순이는 허겁지겁 눈을 헤치고 일어났습니다. 쏟아진 여물 자루 안에서는 딱딱한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들을 다시 자루에 쓸어 담으며 울먹였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라도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이 집에 돌아갈 구실이라도 생기지. 다시 짐을 추스르고 일어난 순이의 눈앞에 고갯마루의 정자나무가 보였습니다. 이제 이 고개만 넘으면 친정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발톱이 빠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어느새 얼어붙어 뺨 위에 하얀 줄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과 시아버지의 무관심을 방패 삼아 순이는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어둠과 고독을 뚫고 나갔습니다. 고갯마루에 서서 내려다본 세상은 온통 하얗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가느다란 연기조차 보이지 않는 황량한 마을이 순이의 친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시어머니가 준 개떡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그 감촉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지금 이 순간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현실의 끈이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사나웠지만 순이의 눈빛에는 부모를 향한 일념이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달째 고갯마루를 간신히 넘어 내리막길에 들어섰을 때 하늘은 이미 보랏빛으로 멍이 든 채 땅거미를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다리는 이미 제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성에 의해 그리고 가슴 속에 남은 가느다란 효심의 줄기 하나의 의지에 위태로운 걸음을 떼고 있을 뿐이었지요. 바람은 아까보다 잦아들었으나 대신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되어 옷깃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길가에 쓰러진 고목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짐더미를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순이의 입에서는 윽 하는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을 맬 때는 몰랐는데 내려놓고 보니 그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돼지 여물과 낡은 이불 몇 채, 그리고 옷가지 몇 벌이라고 하기에는 땅바닥에 닿을 때 나는 소리가 너무 묵직하고 둔탁했습니다. 쿵 하고 지면을 울리는 그 소리에 순이는 의아한 눈초리로 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심코 짐더미 위를 덮고 있던 시아버지의 낡은 이불을 만졌을 때였습니다. 손끝에 닿는 촉감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겉보기에는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개털이 박힌 더러운 호청이었는데 그 안쪽에서 느껴지는 질감은 비단결처럼 매끄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귀한 명주 옷감을 여러 겹덧댄 듯한 낯선 감촉이었습니다. 순이는 손을 멈칫했습니다. 아버님이 빨아오라고 하신 게 그저 낡은 소미불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시아버지의 엄한 경고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절대 안을 들여다보지 마라. 순이는 떨리는 손을 거두며 보찜을 다시 매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개떡 자루에서 큼큼한 냄새 사이로 은은하고 달큰한 향취가 배어나왔습니다. 순이는 허기를 이기지 못해 자루맨 위에 있던 개떡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숲속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바닥에 닿는 개떡의 무게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너무 딱딱해 먹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한 입 베물려는 찰나 개떡에 부서진 틈 사이로 하얀 가루가 묻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쌀겨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운 맵쌀 가루의 향이었습니다. 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돼지 여물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리 무겁고 향이 고울까? 그녀는 자루 안쪽으로 손을 깊숙이 찔러 넣어 보았습니다. 거친 겨 가루들이 손톱 사이에 끼었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매끄러운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너머로 느껴지는 것은 분명히 단단하고 둥근 곡식의 알갱이들이었습니다. 자루를 살짝 흔들어 보니 흙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여물이 내는 가벼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돌덩이나 곡식 자루가 가득 찼을 때 나는 그런 둔탁한 진동이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님은 뒤주문을 걸어 잠그고 내 앞에서 열쇠를 흔들며 호통을 치시던 분이야. 나를 도둑 취급하며 빈손으로 가라고 등 떠미신 분인데 순이는 자신의 기대를 억지로 억눌렀습니다. 괜한 희망을 품었다가 친정에 도착해 자루를 열었을 때 정말로 썩은 여물만 가득하다면 그 실망감을 어찌 감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짐을 짊어지려는데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준 빨래 뭉치 사이에서 짤랑거리는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적막한 산속에서는 선명하게 순이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엽전이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 은가락지가 구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짐을 짊어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불 갈피에 든 것은 내 비전이니 절대 꺼내지 마라고 하셨던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비전이라니. 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쌈짓돈을 왜 이 더러운 빨래 더미에 넣어두신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보물이나 곡식이라면 왜 시부모님은 그토록 모진 말을 내뱉으며 자신을 쫓아내듯 보내신 것일까? 순이는 문득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흉년이 들어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길목마다 숨어 있다가 보따리 맨 사람들을 덮친다는 흉흉한 소문들. 순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하얀 쌀자루를 메고 비단 옷을 입은 채 길을 나섰다면 지금쯤 어느 산적의 칼날 아래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냄새나는 돼지 여물 자루를 지고 개털이 묻은 더러운 이불 더미를 머리에 인 여인에게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마주친 주막 주인조차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릴 정도로 순이의 외양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 순이는 낮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설마 그 모든 모진 말과 행동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시부모님의 기가 막힌 방책이었을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서슬퍼런 눈빛과 시아버지의 무관심했던 뒷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으니까요. 순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준 딱딱한 개떡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짐의 무게는 아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에는 묘한 힘이 실렸습니다. 이것이 만약 정말로 부모님을 살릴 양식이라면 어깨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친정집 마당까지 끌고 가야 했습니다. 순이는 눈길 위에 새겨진 자신의 발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는 절망의 흔적이었던 발자국이 이제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 어둠 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가느다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정 마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순이는 흐려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보찜의 끈을 더 세게 조여맸습니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에서 얼어붙었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짐 속에서 느껴지는 그 낯설고도 따뜻한 촉감들이 사실이기를. 그리하여 쓰러져가는 부모님의 입에 하얀 쌀밥 한 술이라도 넣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순이의 등 위에서 전해지는 기묘한 온기는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진심이 무엇이든 지금 순이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무거운 진실을 안고 저 언덕 아래 부모님께 닿는 것. 순이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눈길 위로 자신을 던지듯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그녀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친정마을은 순이가 기억하던 정겨운 고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던 커다란 당산나무는 가지가 꺾인 채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집집마다 낮게 깔린 지붕 위로는 온기, 어린 연기 한 줄기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했고 이따금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누군가의 신음처럼 골목을 훑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릴 적 수만 번도 더 드나들었을 그 골목 끝 자신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소슬대문이 당당했던 기와집이었건만 이제 대문은 한쪽 경첩이 떨어진 채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 대신 마른 눈만 가득 쌓여 있었고 담장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순이는 등 위에 무거운 짐조차 잊은 채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순이가 왔어요. 제가 왔습니다.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순이는 허겁지겁 안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코를 찌르는 한기였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낡은 호치불 한 장을 덮고 두 노인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길하고는 전혀 없는 방바닥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고 부모님의 얼굴은 뼈가 도드라져 귀신처럼 창백했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움푹 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가느다란 숨만 내쉬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순이는 짐을 팽개치고 부모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자마자 순이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흐릿한 눈동자를 간신히 돌려 순이를 보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순이냐? 꿈이 아니냐? 이 눈보라를 뚫고 내가 어찌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온 힘을 다해야 하는지. 아버지의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순이는 부모님의 몰골을 보며 시부모님을 향한 원망이 다시금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이리 죽어가고 있는데 그깟 쌀 한 톨이 아까워 저에게 돼지, 여물과 더러운 빨래만 지어 보내셨습니까? 당신들은 따뜻한 구들방에서 배불리 먹을 때 이분들은 찬 바닥에서 흙을 씹으며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순이는 통곡하며 부모님의 마른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부모님의 얼굴 위로 떨어졌지만 그 눈물조차 곧 얼어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딸의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내 새끼, 시집가서 고생만 하더니 왜 왔느냐? 여기 왜 왔어? 시어머님 무서운 줄 모르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보다 걱정이 더 컸습니다. 순이는 그 말에 가슴이 갈갈이 찢겼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먹을 걸 좀 가져왔어요. 비록 시어머님이 돼지 여물이라고 주신 것이지만 그래도 뭐라도 끓여드릴게요. 순이는 마당에 내팽개쳤던 여물 자루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희귀한 냄새가 방 안의 한기와 뒤섞여 더욱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이 자루를 부모님 앞에 보여주는 것조차 수치스러웠습니다. 이것 보세요, 어머니. 제가 가져온 게 고작 이런 것들입니다. 순이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자루를 묶은 거친 새끼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부모님의 숨소리는 점점 더 잦아들었습니다. 순이는 급한 마음에 시아버지가 주신 더러운 이불 뭉치를 부모님의 다리 위에 덮어드렸습니다. 아버님, 이게 냄새가 좀 나도 두꺼우니 우선 덮고 계세요.
제가 금방 불을 지피고 올게요. 떼국물 흐르는 이불이 부모님의 몸 위를 덮자 순이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져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명색이 판서댁 며느리라는 여자가 친정 부모 임종 직전에 돼지 여물과 냄새나는 이불을 내놓아야 하다니 이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땔감 한 토막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순이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여물 자루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가다가 배고프면 씹으라던 그 개떡이라도 물에 불려드려야겠다. 순이는 자루 맨 위에 놓여있던 거무죽죽하고 딱딱한 개떡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순이의 시야 속에서 부모님은 이제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서서히 감기는 눈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여물 자루 속에 든 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마지막 길에 물 한 모금이라도 죽여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루 깊숙한 곳을 헤집던 순이의 손끝에 아까 고갯마루에서 느꼈던 그 기묘하고 단단한 감촉이 다시 한번 닿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루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집의 낡은 석가래 사이로 찬바람이 들이치며 등잔불조차 켜지 못한 어둠 속에서 순이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그 자루의 입구를 힘껏 벌렸습니다. 부모님의 야윈 얼굴 위로 어둠이 짙게 내리깔린 순간 순이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 낯선 온기가 방 안의 한기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부르튼 손으로 여물 자루의 억센 주둥이를 잡아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 비천한 여물이라도 끓여서 입술이라도 죽여드릴게요. 자루를 뒤집어 방바닥에 쏟아붓는 순간 순이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희귀한 냄새를 풍기던 겉면의 겨 가루와 지풀은 그저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지저분한 여물 더미가 바닥으로 흩어지자 그 안에서 눈부시게 하얀 빛깔을 뽐내는 하얀 쌀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란 말이냐. 순이는 넋을 잃은 채 바닥에 쌓인 쌀더미를 어루만졌습니다. 부서진 쌀도 아니요, 묵은 쌀도 아니었습니다. 햅쌀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상등품 맵쌀이 자루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쌀더미 사이로 누런 종이에 겹겹이 쌓인 뭉치들이 굴러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그 안에는 사람의 형상을 닮은 굵직한 산삼 새 뿌리와 잘 말린 소고기 6포, 그리고 사돈댁 부모의 기력을 보충해 줄 귀한 약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뒤주문을 걸어 잠그며 열쇠를 흔들던 모습, 며느리가 쌀 한 톨이라도 가져갈까 봐 도둑 취급하며 호통치던 그 서슬퍼런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쌀 한 톨이 목숨보다 귀한 식이다라며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는 사실 남들의 눈을 피해 이 귀한 곡식들을 며느리의 보찜 속에 숨기기 위해 그런 연극을 하셨던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길목마다 도사리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 만약 순이가 하얀 쌀자루를 지고 길을 나섰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필시 산적에게 목숨을 잃었거나 굶주린 이웃들에게 약탈당했을 것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가장 더럽고 가치 없는 돼지 여물이라는 가면을 씌워 며느리와 친정 부모의 생명줄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순이는 바닥에 쏟아진 쌀을 움켜쥐고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의 그 깊은 속도 모르고 속으로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요. 순이는 쌀을 한 움큼 쥐어 부모님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쌀이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하얀 쌀이에요. 이어 순이는 시아버지가 준 더러운 빨래 뭉치를 허겁지겁 풀었습니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던 호청을 걷어내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새 솜이 빵빵하게 들어간 두툼한 명주 이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에 묻은 더러운 오물들은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위장일 뿐이었습니다. 이불 갈피를 더 깊숙이 뒤지자 시아버지가 신신당부하며
꺼내보지 마라고 했던 그의 비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짤랑거리는 엽전 꾸러미와 함께 정갈하게 개어놓은 무명옷 두 벌이었습니다. 이불 한 구석에서는 거친 종이에 삐뚤삐뚤하게 적힌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글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던 시아버지가 밤을 새워가며 한자 한자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사돈, 부디 기운을 차리시오. 대놓고 챙겨주지 못하는 못난 사돈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게. 내 며느리가 빈손으로 가서 눈물 흘릴까 봐 할망구와 머리를 맞대고 짠 국미이니 서운해 마시오. 이 돈으로 집도 고치고 약도 사서 내년 봄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순이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방바닥을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인색함에 치를 떨며 눈길을 걸어왔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딱딱한 개떡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아까는 돌덩이 같아 보였던 그 개떡을 손으로 쪼개자 그 안에는 귀한 꿀과 대추, 잣을 가득 넣어 정성껏 찐 약떡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며 가며 배고플 며느리가 혹여나 기운을 잃을까봐 가장 작고 초라한 모양새로 가장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어 넣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시아버님이 옷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 살 수 있어요. 순이는 정신없이 쌀을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오랫동안 불기가 없던 부엌 아궁이에 드디어 따뜻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굴뚝으로 올라가는 하얀 연기는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의 신호가 되어 마을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쌀밥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사경을 헤매던 부모님의 눈가에도 가느다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밥이 익는 동안 부모님께 약떡을 잘게 부수어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달콤한 꿀맛이 혀끝에 닿자 어머니의 감겼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시어머니가 정말 이 귀한 것을. 어머니의 마른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님은 뒤주문을 잠그신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목숨을 이 자루 속에 담아 저에게 보내신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방 안의 한기는 어느새 시아버지가 보내준 명주 이불의 온기에 밀려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밥상머리에 앉아 멀리 시댁이 있는 쪽을 향해 수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숨겨진 그 뜨거운 사랑의 실체를 마주하고서야 순이는 진정한 효와 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친정집 방 안에는 이제 하얀 쌀밥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노부부를 다시 이승의 땅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보다 귀한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이 친정집 방 안을 훈훈하게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으신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입안에서 맴도는 밥알의 달콤함을 음미하며 눈물만 뚝뚝 흘리실 뿐이었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들을 살려낸 것이 딸의 눈물이요. 사돈의 기막힌 배려라는 사실을 깨달은 노부부는 시댁 쪽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그런 부모님의 야윈 등을 어루만지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이는 며칠 더 친정에 머물며 시어머니가 보내준 육포를 얇게 저며 죽을 끓이고 산삼을 정성껏 달여 부모님께 대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곡기가 들어가고 약 기운이 돌자 사경을 헤매던 부모님의 얼굴에 발그레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으실 만큼 기운을 차리셨고 어머니는 딸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잡으며 연신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아버지는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순아, 내 시부모님은 성인이나 다름없으시다. 이 흉악한 세상에 남의 눈을 피해 덕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아비는 잘 안다. 그러니 가서 내 인사를 꼭 전해다오. 평생 그 은혜를 뼈에 새기며 살겠다고 말이다. 순이는 부모님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는 가벼워진 보찜 대신 가슴 가득 차오른 사랑을 안고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고갯길은 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전히 눈은 쌓여 있고 바람은 찼지만
순이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웠습니다. 길가의 핀마른 풀잎조차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저 멀리 대문 밖 길목까지 나와 서성이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최 씨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올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타나지 않자 매서운 겨울바람도 잊은 채 고갯길만 바라보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달려가 시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불초한 며느리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이리 늦었느냐? 짐은 다 버리고 빈손으로 오라 했거늘 또 무엇을 그리 주렁주렁 달고 왔어. 하지만 최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며느리를 살피는 눈동자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다 보았습니다. 자루 속에 든 하얀 쌀도. 아버님이 숨겨주신 이불도 다 보았습니다. 제 부모님 목숨을 살려주신 그 깊은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제야 최 씨의 눈가에도 참았던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 흉악한 세월에 대놓고 베푸는 덕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법이란다. 너를 지키고 사돈을 살리려면 내 입이 걸레가 되고 내 마음이 돌덩이가 되어야만 했다. 흉년든 이웃들이 알면 우리 집은 물론이고 너까지 무사하지 못했을 게다. 너를 그 눈길로 내몰며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너는 모를 게다. 대문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아버지도 헛기침하며 슬쩍 다가와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사돈 어른들께서 기운을 차리셨다니 내 마음도 이제야 놓이는구나. 이제 들어가서 뜨끈한 국밥이나 먹자꾸나. 시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순이가 지고 온 빈 자루를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그 자루는 이제 더 이상 돼지 여물 자루가 아니라 이 집안의 신뢰와 사랑이 가득 담긴 귀한 보따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의 일상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빛깔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제는 그 소리가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순이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시어머니 최 씨는 평소처럼 뒤주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서슬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뒤주 속살을 넉넉히 퍼내거라. 쌀물을 진하게 잡아서 이웃집 길동이네 할멈에게도 한 사발 갖다 주렴. 그 집도 이번 고비를 넘기기 힘들다더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열쇠 꾸러미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열쇠를 맡아보거라.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 내가 더 잘할 것 아니냐.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묵직한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식의 권한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평생을 홀로 버티며 지켜온 이 가문의 무게와 신뢰였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쌀을 씻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그 깊은 마음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자신의 손 위에 겹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나절에는 시아버지가 장터에서 사오신 생선 몇 마리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며느리가 돌아온 경사니 다들 배불리 먹자꾸나. 시아버지는 평소의 과묵함을 벗어던지고 며느리에게 친정 소식을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순이는 부모님이 보내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시아버지는 허어 웃으며 다음에 날이 풀리면 사돈을 모셔다 정자에서 술 한 잔 기울여야겠다며 호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이제 차가운 긴장감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순이는 빨래터에서 만난 마을 안악들이 최 씨 댁 시어머니가 마음을 고쳐먹었나 보내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니라 늘 그 마음 그대로셨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순이는 속으로 대답하며 맑은 냇가에 빨래를 헹궜습니다. 이제 냇물은 더 이상 손을 얼릴 듯 차갑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밥그릇 위에 갓 구운 생선살을 정성껏 발라 얹어주셨습니다. 순이는 그 밥 한 술을 입에 넣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소박한 밥상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갈구하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의 끝자락,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피어난 이 눈물겨운 사랑의 꽃은 이제 이 집안의 기와 아래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을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시어머니 최 씨처럼 속 깊은 사랑을 투박한 말로 대신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해안이 우리에게도 깃들기를 소망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옛날 다마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